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어차피 시한부나 다름없는 늙은이한테 헛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회사 회생이나 도와서 남편 체면 좀 세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가면을 쓴 낯선 괴물이었고 나는 그 가면 뒤에 얼굴을 보지 못한 채 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김연수입니다. 31살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이혼하게 될 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기까지의 이야기를요. 일부 고모이자 엄마. 7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저를 안아 올린 분이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당시 38의 미혼 여성이었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한옥 마을에서 전통차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연수야, 이제 고모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고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데리고 그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목련나무가 서 있던 작은 마당,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퍼지던 차향기.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고모의 카페 이름은 희경제였습니다. 고모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었죠. 윤희경. 제 친할머니의 막내딸이자 제 아버지의 유일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고모는 젊은 시절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달아나면서 그 결혼은 무산되었고 고모는 그 이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난 이제 혼자가 좋아. 차나 우리고 살면 되지. 고모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고모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요. 고모는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카페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전통차 제조업체에 납품할 차를 만드는 부업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덮고 아침에는 저를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다시 차를 만드는 일상. 고모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연수야, 넌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고모는 그것만 보면 돼. 저는 고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카페 일도 거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와 향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수야, 향이라는 건 기억이야. 사람들은 향으로 과거를 떠올리고 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고모는 제게 국화차를 우리는 법, 매화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의 세계에 빠져든 저를 보며 조향사라는 꿈을 꾸도록 이끌어 주셨죠. 대학은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유기화학을 배우고 밤에는 고모의 카페에서 향료를 연구했습니다. 고모는 제가 필요한 향료와 재료를 사주시려고 더 많은 부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자 고모는 한옥집까지 담보로 잡으실 준비를 하셨어요. 고모, 그건 안 돼요. 고모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아니야, 연수야. 너는 내 전부야. 내가 모은 건 다 너를 위한 거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고모에게 편안한 노년을 선물하겠다고. 고모가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차를 덕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대형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에 들어가 3년간 조향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지만 회사 생활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상업적인 향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고모를 위해서 견뎠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고모에게 드렸고 고모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전부 연수 결혼 자금이야. 고모가 대신 모아줄게.
고모,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고모랑 평생 살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가정 꾸려야지. 그때는 정말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몇 달 후 그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에서였습니다. 28살 봄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레스토랑의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물었어요. 조향사라니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고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는 것. 고모의 차 카페에서 향에 대해 배웠다는 것. 고모가 제 인생의 전부라는 것.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조카를 그렇게 키우신 고모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하면 미묘하게 태도가 변하곤 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모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데이트할 때마다 참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그는 고모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희경제로 데려갔습니다. 고모는 처음 그를 보시고는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고모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 카페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죠. 고모가 직접 우려주신 국화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맛이네요.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연수 씨가 왜 그렇게 섬세한 사람인 건지 이제 알겠어요. 고모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고모께 고급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연수에게는 고모님이 전부니까요. 그가 집에 돌아간 후 고모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같구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모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우리는 1년간 연애를 했고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할 때 연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고모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우리 셋이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했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린 대학원생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모는 홀로 오셨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고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연수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결혼식 날 고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연수야, 행복해야 한다. 고모가 평생 바란 게 너의 행복이야. 고모,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2부. 완벽한 사위의 가면.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해서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 했고 제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편이 양가에 똑같이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수야, 우리 양가 부모님께 매달 각각 100만 원씩 드리자. 고모님도 이제 우리 어머니잖아. 당신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고모는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우리가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지. 당연히 모셔야지.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엄청 자랑했어요. 제 고모를 장모님처럼 대하는 남편이 있다고요. 고모도 남편을 좋아하셨습니다. 연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고모가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 고모도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아직 팔팔한데 무슨 소리야. 고모는 지금 하고 있는 카페가 너무 좋아.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1년이 흘러 임신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고모에게 증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응, 이제 5주 차래. 당신, 아빠 된다고. 그래, 축하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놀라서 그런 거라고. 남자들은 원래 임신 소식에 둔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본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날 밤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냉랭해졌습니다. 심지어 퇴근하면 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임신 8주쯤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연수야, 너 회사에서 남자 동료들이랑 많이 친해? 응? 그냥 업무상 친하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의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임신 12주가 되어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은 그저 무표정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아기 심장 소리래. 응, 들었지. 왜 그래? 감동이 안 돼. 아니, 감동적이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고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고모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연수야, 정말 축하한다. 고모가 증손주를 보는구나. 고모,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아기 키우는 거 도와주셔야죠. 당연하지. 그런데 남편이 그날 고모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당연하지. 외증손주인데. 그래. 그 말투에서 묘한 냉소가 느껴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16주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간병하기는커녕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좀 쉬어. 회사가 지금 너무 바쁘단 말이야. 이해해줘. 임신한 아내에게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남편이 낯설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20주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지만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친자 확인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순간 병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님도 그리고 저도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친자 확인을 하자고? 연수야, 오해하지 마. 난 그냥. 오해? 지금 나보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병원 대기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연수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 당신 지금 나한테 친자 확인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의심해? 저는 그날 혼자 집에 왔고 남편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부. 균열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친자 확인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퀭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 알아. 왜 그랬어? 대체 왜? 남편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사실은 결혼 전에 내가 건강 문제가 좀 있었어. 무슨 건강 문제? 일시적인 무정자증이었어. 회사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였는데 건강검진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 그리고 치료받고 다 나았거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임신하니까 의심한 거야? 당신 아이가 아닐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논리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꾸 불안했어. 정말 만약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라면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심한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당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나를 의심하는 수밖에 없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자 확인? 참나, 그래 검사해. 그럼 당신 마음이 편해지겠지. 연수야, 난 당당해. 당신 의심 때문에 우리 아기가 상처받는 건 싫으니까 검사해서 확실히 해.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가서 양수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고 그 2주 동안 저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편의 친자였습니다. 남편은 결과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연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었어. 이제 됐어? 용서해줘. 정말 내가 미쳤었어. 불안해서 미친 거였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그래서 더 불안했던 거야. 너를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에 그 외로움을 압니다. 제 아이에게는 그런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모를 생각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평생 혼자 살며 재혼의 기회도 포기한 고모는 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연수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될게. 남편은 약속을 거듭했고 그 후로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과거 건강 문제와 불안해서 친자 확인까지 한 일을요. 왜 그런 말을 부모님들께? 미안해, 너무 괴로워서. 상담이 필요했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지, 양가 부모님까지 개입시킬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수야, 우리 집으로 좀 올래? 얘기 좀 하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야,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그 애가 정말 잘못했지. 네. 근데 말이야, 연수도 이해 좀 해줘.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자로서 그런 문제를 겪었다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남편을 변호하고 계신 건가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는 있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풀고 넘어가는 거지. 너도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지만 민준이 입장도 생각해봐. 시누이까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용서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왜 오빠가 그렇게 괴로워해요? 언니가 차갑게 대한다고 하던데. 제가 차갑게 대했다고요? 임신한 아내를 의심한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화내지 마. 우리가 널 나무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민준이가 정말 불쌍해서. 그 애가 얼마나 자책하는데. 불쌍하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고모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고모도 부른 것이었죠. 고모. 고모는 제 곁에 앉으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수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사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려 하자 고모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민준이가 과거에 건강 문제가 있었던 건 이해합니다.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걸 연수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한 것,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고 연수를 의심한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불안해서 그런 거겠죠. 불안하면 아내를 의심해도 됩니까? 임신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도 됩니까? 고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수는 제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아이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 아이를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과도 나왔고 민준이도 반성하고 있으니 넘어가야죠. 애 생각해서라도. 고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연수야, 결정은 네가 해야 해. 고모는 네 편이야. 네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해도 되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고모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가정을, 고모가 바라던 제 행복을. 용서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약속해주세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평생 너한테 잘할게. 고모님한테도 잘할게. 우리 가족, 내가 분명히 지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은 다시는 완전히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집으로 가시면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수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 고모는 존중해. 하지만 명심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조심해야 해. 괜찮아요, 고모. 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 전에 제게 키스를 하고 퇴근하면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태교에 좋다며 음악회에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는 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저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1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5kg의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
제 일부였던 존재.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 남편도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연수야. 아빠 되게 해줘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아기를 보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수야, 정말 예쁘다. 우리 연수 닮았어. 고모,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고모가 지어주세요. 고모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서. 준수하고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야. 준서. 좋아요, 강준서. 아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복직이 막연해졌고 경력 단절이 두려워졌어요. 그때 고모가 제안하셨습니다. 연수야, 조향사 꿈을 살려서 너만의 향수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때? 향수 가게요? 응, 네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잖아. 너만의 향을 만드는 거. 회사에서는 상업적인 향만 만들어야 했지만 네 가게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고모가 도와줄게. 모아둔 결혼 자금도 안 쓰고 남아있잖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작은 향수 스튜디오를 열어볼까 해.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네. 취미생활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취미생활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자금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게. 당신 돈은 안 쓸게. 응, 알았어.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애 키우는 것도 바쁠 텐데. 저는 준서가 도를 지난 후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잔향이었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오래 남는 향기. 네가 만든 향이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구나. 네, 고모. 저도 그래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과 감정을 향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향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시골에서 사셨어요. 늘 된장찌개 끓이고 마당에 국화꽃 키우시고. 저는 된장의 구수한 향과 국화의 은은한 향, 그리고 흙내음을 조합했습니다. 그 여성은 향을 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 향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사랑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스튜디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문이 나고 예약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손님 5명이나 왔어. 대박이지? 그래? 잘 됐네. 근데 저녁은 차렸어? 아, 미안. 오늘 바빠서. 연수야, 지금 하는 일은 취미잖아.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취미. 남편은 계속 제 일을 취미라고 불렀습니다. 사부. 고모의 병. 준서가 2돌이 지났을 무렵 고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셨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진단은 위암 3기였습니다. 고모.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고모는 여우인 모습이었습니다. 연수야, 미안하다. 고모가 아파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아프실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겠나 싶었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고요. 수술은 할 수 있나요? 일단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은 종양이 줄어든 후에 고려할 수 있고요. 치료비가 상당히 들 텐데.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모가 위암이래. 3기.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심각하네.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아. 내가 모아둔 돈 써도 될까? 응, 당연하지. 어서 치료하셔야지.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을 느꼈습니다. 고모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제를 맞으셨고, 그때마다 고모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고모, 힘드시죠?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고모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일과 간병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고모를 돌봤습니다. 준서는 어린이집에 맡겼고, 시어머니가 가끔 봐주셨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병문안 안 와? 회사 일이 바빠. 주말에 갈게. 하지만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늘 회사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수야, 고모 걱정은 하지 마. 너 일에 집중해. 고모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네 일이 중요해. 너 요즘 하는 일이 잘 된다며? 네, 대기업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연수 대단하네. 고모의 치료가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연수야, 우리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져서. 올해 보너스가 반토막 났어. 그래? 걱정이네. 그래서 말인데 양가에 들이던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각각 50만 원씩만 들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고모에게 송구스러웠지만 남편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시댁에 갔을 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연수야, 민준이가 요즘 참 효자야. 생활비를 2배로 올려줬어. 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100만 원 주던 걸 이번 달부터 200만 원 준대. 우리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승진이요? 응,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너도 알잖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승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 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사정 안 좋다고 했잖아? 응, 그렇지. 근데 어머님이 생활비를 2배로 올려주셨다고 하시던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그리고 승진하신 거 축하해요, 부장님. 연수야, 왜 거짓말했어?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 시댁에는 200만 원 드리면서 우리 고모한테는 용돈을 줄였잖아. 고모가 지금 암 투병 중이신 거 알면서? 알아.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한 거잖아. 지금 일해서 돈 버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이 드리던 생활비는 별개지. 왜 끄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따져? 양가에 공평하게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잖아. 당연히 더 챙겨야지. 그럼 우리 고모는? 고모도 우리 어머니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진심을 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고모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던 거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고모가 암 투병 중이신데 지원을 끊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현실을 봐. 우리 부모님은 앞으로도 오래 사셔야 하잖아. 근데 고모님은
고모님은 뭐? 이미 많이 편찮으시잖아.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고모가 곧 돌아가실 거니까 돈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당신 정말 최악이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으로 고모 병원비 다 낼 거야. 당신 돈은 필요 없어. 그래, 알아서 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고모 병원비를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까지. 스튜디오에서 번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고모는 제 사정을 아시고 미안해하셨습니다. 연수야,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고모.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뭐라고 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제 표정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 것 같았습니다. 연수야, 고모가 너무 미안하구나. 고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고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모의 치료가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시댁에 가면 남편은 부모님과 눈짓을 주고받았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신우이가 실수로 말을 흘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친구들이랑 사업 구상한다며요? 사업이요? 네, 투자금 모으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신우이도 뒤늦게 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가 말 안 했구나. 미안해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업한다며?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너 바쁘잖아. 고모 간병하느라. 그래도 부부인데 말해야죠.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말할게. 친구들이랑 프랜차이즈 지점 하나 내려고 해. 투자금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요?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을 어디서? 부모님께 일부 빌리고 내 적금 해약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좀 보태줄 수 있어? 내가요? 응. 당신 스튜디오 잘 된다며? 좀 도와줘.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고모 병원비로 쓸 돈도 빠듯한데요.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남편 사업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고모가 아프신데 당연히 치료비를 써야죠. 그 돈이면 우리 사업 자금 마련할 수 있어. 근데 넌 고모한테만 쓰지.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나도 참았어. 네가 그 늙은이한테 돈을 얼마나 쓰는데 그 돈이면 우리 집 살 수도 있고 준서 교육비도 쓸 수 있어. 그 늙은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모를 그렇게 부르다니. 잘못 말했어. 하지만 사실이잖아. 고모님은 이미 시한부나 마찬가지잖아. 거기에 돈을 계속 쓰는 게 의미가 있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본심을 확실히 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고모를 이용한 거였네. 뭐? 고모한테 잘해준 건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였지? 고모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그래서 결혼 초에는 생활비도 드리고 잘 챙겨준 거지. 근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그때 친자검사 일로 고모한테 혼났던 거 아직도 앙심 품고 있지?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고모가 당신이 나를 의심한 건 용서받기 어렵다고 한 말. 그 말이 자존심 상했지. 그래, 맞아. 남편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나 그때 진짜 창피했어. 양가 부모님 앞에서, 특히 고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내가 얼마나 굴욕적이었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알아. 근데 그게 마음에 남는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고모는 네 친부모도 아니잖아. 근데 너는 고모만 최고로 치고 우리 부모님은 뒷전이고. 그래서 당신 부모님한테 지금 2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부족해. 너는 고모한테는 수천만 원 쓰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고작 그 돈만 쓰잖아.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알았어. 이제 당신 본심 알았어요. 연수야. 나는 내 돈으로 고모 치료할 거니까 당신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좋아. 그래, 각자 알아서 하자.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경제권을 완전히 분리했고 저는 스튜디오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의 협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잔향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향수는 출시 첫 달에만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저는 그 돈으로 고모의 병원비를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일을 취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굳이 바로잡아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잘 돼? 그냥 그렇지 뭐.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한 달에 순수익만 2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거짓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용돈 버는 정도네. 뭐 취미로 하기엔 괜찮지. 안심한 듯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성공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남편의 사업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을 열었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고 손님도 적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었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과 사업을 병행하느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지 집에 오면 술을 마셨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연수야, 저녁이 왜 이렇게 늦어? 나도 일하느라 그렇지. 그 취미생활 때문에 집안일 소홀히 하면 어떡해. 준서는 누가 돌보고. 어린이집 보내잖아. 어린이집? 애를 거기만 맡겨놓고 너는 맨날 밖에서 놀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지. 일? 그게 무슨 일이야?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일이야? 저는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실제 수입을 알게 되면 돈을 요구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고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여서 종양이 줄어들었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고모는. 고모,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응, 고모가 힘내야지. 우리 준서 크는 거 봐야지. 고모는 준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이후 고모는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림프절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믿는 신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고모는 살아야 해요. 제발.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전이 된 부분도 깨끗이 제거했고요. 이제 회복이 중요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안도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남편은 수술 당일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갔습니다. 고모가 깨어나신 건 수술 이틀 후였습니다. 연수야, 고모 깨어나셨어요. 내가 살았구나. 당연하죠. 수술이 잘 됐대요.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고 퇴원 날 저는 고모를 휘경제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이 제일 좋구나. 고모, 이제 푹 쉬세요. 그래야지. 그래도 곧 카페 다시 열어야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아, 천천히 할게. 하지만 고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피로해하셨고 식사량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고모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재발했습니다. 간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재발이요? 네, 수술 후 3개월이면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치료는 할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하고 부작용도 클 겁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고모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모. 다시 치료하면 돼요. 고모가 너무 미안하구나. 항암 치료는 전보다 훨씬 강했고 고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번 돈을 모두 병원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깨어났지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당신 혼자 갔다 와.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모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고모.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는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연수야. 네, 고모. 저 여기 있어요. 고모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고모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수야,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무슨 말씀을. 고모는 제 전부예요. 고모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고모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 좀 와줄래요? 알았어. 점심때 갈게. 남편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모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얼마 나왔어? 500만 원. 너 또 그 돈 낼 거야? 당연하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수야, 이제 그만해. 의사가 시한부라고 했다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만 돈 쓰라고.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고모님은 이제 회복 불가능해. 거기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돈이면 우리 사업도 살리고 우리 부모님도 편하게 모실 수 있어. 남편의 저주인지 협박인지 모를 그 말들을 뒤로 한 채 2개월 후 고모는 선고된 시한부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오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고모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잔향 스튜디오는 이제 분점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새로운 향수 라인을 개발했어요. 고모의 이름을 따서 만든 희경의 정원이라는 향수입니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 목련의 부드러운 향, 그리고 오래된 한옥의 나무향. 고모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향을 담았습니다. 이 향수는 제 고모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고모는 제 인생에 오래 남아 계실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잔향처럼요. 그 향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며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이미 깨진 그릇이었고 절대로 다시 붙일 수 없더라고요. 사업까지 망해서 더욱 만신창이가 된 남편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불필요한 과정이라 느껴졌습니다. 혼자 준서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의 가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기적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준서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아빠는
엄마랑 생각이 달랐어. 그래서 각자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 우리 준서는 착한 아이니까. 저는 준서가 고모의 사랑을 닮아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것이 고모가 저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제가 준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전 저는 상대방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친절과 배려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이기심과 위선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항상 상대방의 본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 모습일 겁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더라고요. 고모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